안녕하세요. 저는 시모, 시누이 그리고 남편에게 한 방 먹이고 시원하게 이혼해버린 30대 여자입니다. 가끔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좀 참고 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혼을 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줄 알지만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때까지는 그저 이혼했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이혼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 애정하는 사연 열차에서 저의 이혼 스토리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흔하디 흔한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고 시댁에서도 대학원까지 다니는 시누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저의 결혼에 도움이 될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형편이 되지 않다고 결혼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룬다고 형편이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하기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죠. 남편의 능력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아둔 것이 없어도 너무 없던 터라 조금 고민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가 선뜻 집을 내어주시더라고요. 딸이 고생하며 사는 것이 싫다고 하시면서요. 혼자의 힘으론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전 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남들보다 편하게 신혼집을 마련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댁에서도 알고 친정에 많이 고마워하셨고요. 아가, 이야기 들었어. 사돈께서 집을 내주셨다며?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막내딸 뒷바라지 한다고 하나뿐인 아들 장가가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놓이는구나.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렴. 네, 어머님. 저희가 잘 살면서 갚으면 되니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가씨께 더 마음 써주세요. 길게 공부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하여튼 우리 아들이 마누라 하나는 잘 골라왔네. 이런 시모였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지요. 친정에서 집을 받아 결혼할 때는 그렇게나 좋아하며 감사하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격지심도 그 정도면 병인데 엄마 집이니 엄마 명의로 두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시모는 저희가 사는 집이면 명의도 당연히 넘길 뿐만 아니라 제 명의도 아닌 공동 명의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10원짜리 하나 보탠 적도 없는 친정엄마 집을 두고 말이죠. 예, 너 혹시 우리 아들 기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제가 왜 제 남편 기를 죽여요, 어머님?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무슨 말 하던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는 집이 사돈 명의이지 않니?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들이 장모 집에 산다는 생각에 기죽어 지낼까 봐서 그렇지. 그러게 진작 해주는 김에 명의까지 다 넘겨주면 얼마나 좋아. 공동명의로 말이다. 그랬으면 우리 아들 어깨 축 펴고 살았을 거 아니야. 매번 이유를 바꿔가며 명의 타령을 해대는 것이 지겹지도 않은지 참 끈질기게도 명의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몇 달 동안 같은 문제로 걸고 넘어지니 기계적으로 답하던 그러게요 소리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전 이 지겨운 명의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조금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문제로 감정 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왜? 뭐?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혹시 명의 바꿔주신다고 하든? 아니요. 명의는 앞으로도 절대 바뀔 일 없을 거예요. 지금 사는 이 집, 저희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생활하시려고 세주고 계시던 집이었어요. 생활비에 꼬박꼬박 보탠대던 집, 딸이랑 사위 대출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내주신 건데 명의까지 바라면 그게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심지어 집 세금도 여전히 엄마가 내고 계신다고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저희도 안정된 생활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의 문제는 꺼내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아무 말 못하겠지 했는데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양심은커녕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더군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니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도둑놈 심보라니? 넌 내 아들이 도둑놈이란 이 말이니? 진명이 돌리라고 하는 내가 도둑년이란 이 말이야?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큰 소리 안 내고 좋게 지내보려고 했더니 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아니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매번 전화하실 때마다 명의 문제로 열을 올리시니 어머님이 바라시는 일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다 됐고, 너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좀 오거라. 네가 할 일이 있어. 이러고 끊어버리는데 정말 사람 미칠 지경이더군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엄연히 회사 생활을 하는 데다가 시댁까지 3시간은 넘게 걸리는데 특별한 날도 아니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를 어쩐다 싶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털어놓으며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죠. 여보, 사실은 어머님께서 결혼하고 난 후로 계속 우리가 사는 집 명의까지 넘겨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셔. 그것도 공동명의. 그게 당신 기 세워주는 일이라면서 하시는데 내가 매번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해도 늘 같은 말만 하시네.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엄마도 참 욕심이 과하셨네. 당신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이번에 또 전화와서 그러시길래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좀 단호하게 말했더니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 할 일이 있다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가면 혼은 혼대로 나고 일은 일대로 할 게 뻔한데. 가지마.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일 있다고 잘 말할게. 당신 회사에 중요한 일 맞아서 주말에도 일 나간다고 하면 돼. 그러면서 당신이 요즘 나한테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준다고 슬쩍 흘리면 엄마도 마음 풀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엄마가 괜히 당신 귀찮게 해서 앞으로 그런 말 안 나오게 내가 잘 말해볼게. 이때까진 남의 편이 아닌 제 편이었던 남편은 호언장담한 대로 시모를 잘 구워 삶은 모양이었어요. 다음날 시모에게서 다정한 목소리로 주말에 바쁘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로써 더는 시댁일로 신경 쓸 일이 없겠거니 했는데 글쎄 더 큰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건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었는데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본 시누이의 모습은 저희가 오든 가든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방에서 온종일 뭘 하는 것인지 방은 엉망진창 그런 난리도 또 없더군요. 그런 인간이 집안일을 돕는 일은 전혀 없었고 식사 자리도 가장 늦게 나와 밥만 딱 먹고선 제 밥그릇 한번 치우는 법이 없더군요. 본인 행동은 그따위로 굴면서 입만 열면 하는 말은 가관이었어요. 언니, 엄마한테 들었는데 생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한다면서요? 며느리로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 몰라요, 도리? 적어도 도리는 지키면서 삽시다, 우리. 그거야 제가 연락드리기 전에 어머님이 전화를 주시니까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어서요. 어머님께서 일주일에 많으면 4번, 적어도 2번은 연락해 주시는데 굳이 저까지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먼저 하는 거랑 언니가 먼저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무튼 언니도 엄마한테 연락 좀 하고 살라고요. 아가씨,
연락 문제는 어머님이랑 저랑 알아서 할게요. 방금 말했다시피 어머님이 그렇게 자주 연락이 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가 있을 것이며 제가 굳이 먼저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가씨는 나중에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일주일 내내 연인 사이처럼 전화통화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별로 할 말도 없는데 굳이 도리상? 그건 아니지만. 그거 아니면 그냥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게 두고 아가씨 일이나 신경 써요. 어머님께 들어보니 아가씨 방 청소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한숨 쉬시던데. 딸 된 도리로 나이 많은 엄마를 부려먹으셔야 하겠어요? 그것뿐이에요. 매번 올 때마다 밥그릇 한 번 치우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 설거지통에 담는 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전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지 시누이에게 알려주었고 제 말에 시누이는 입을 꼭 다물고 그저 저를 노려보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본인이나 잘하지 어디서 도리 운운하며 시누이 노릇이나 하려고 드는 건지 어이마저 없는 지경이었어요. 더 어이없는 건 이런 시누이에게 오냐오냐 하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여동생이 정신을 못 차리고 버릇없이 굴면 남편이라도 나서서 한 소리 해야 할 텐데 이래도 최고 저래도 최고. 남편은 그저 여동생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라도 할 태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많이 양보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막내딸 예뻐하는 거 그러려니 한다 치자.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왜 동생 일이라면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무조건 다 오케이냐고. 내가 뭘 또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예민? 아가씨가 우리 엄마한테 째째하다고 말할 처지나 된다고 생각해? 그럴 말할 입장이냐고. 우리 엄마가 이 집 우리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할 상황에 뭐? 그까짓 집 명의 넘겨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째째하게 집 깔고 앉아서 집 있는 유세 부리냐고? 그게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할 말이야? 네, 맞아요. 시누이는 저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저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짓거렸고 그런 시누이의 말에 시부모들은 물론 남편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앉았더군요. 이미 시모와도 다 끝난 문제였고 하물며 남편 놈도 그런 시모가 심했다고 해놓고선 막상 시누이가 이야기를 꺼내니 시누 말이 다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꼴이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화가 나 남편에게 따져 묻게 된 것이었죠. 제가 이렇게 따지면 사과라도 하겠지 싶었는데 남편 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올바른 말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오늘 지연이가 하는 말 들어보니 틀린 말 하나 없던데 뭘. 지연이 말처럼 장모님이 이왕 집 내주신 김에 명의도 같이 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당신도 내신 명의까지 넘겨주실 거라 바랬던 거 다 알아. 이러는 거 있죠? 그전까진 시모의 과한 욕심이라고 하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여동생이 그딴 식으로 한 말을 옹호라고 나서는 꼴이라니.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전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올랐고 그야말로 남편을 쥐잡듯 잡아버렸습니다. 알긴 뭘 알아. 내가 당신이랑 당신 집 같은 줄 알아? 어떻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새 한 푼 내지 않고 우리 엄마 집에서 살면서 뭐? 이젠 명의까지 내놓으라고? 거기에다 째째해.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가 집 들어가서 그냥 살라고 할 때 반대하는 거였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우리 이사 나가. 이사 나가서 대출을 껴서 집을 사든 월세살이를 하든 그렇게 하자고. 난 더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기는커녕 명의까지 탐내는 당신이랑 우리 엄마 집에서 못 살아. 제 말에서 깊은 분노를 느낀 남편은 서둘러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너무 난 상태였던지라 입을 여는 순간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 후론 남편이나 시댁에서나 명의 이야기는 꺼내는 일이 없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시댁 식구와의 만남을 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만 상할 뿐더러 기운만 뺏기니 아무리 시댁 식구라 한들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남편 역시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굳이 시댁 식구들과 저를 엮지 않고 지내며 가족들이 생각나거나 보고 싶은 날엔 혼자 다녀오곤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시댁에 간 건 맞았나 싶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저에겐 평화롭던 어느 날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여보, 저기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있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지연이가 서울에 온다네? 며칠 지내고 간다나 봐. 아가씨가? 왜? 며칠이나? 한 3일 정도?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취업 때문에 여기저기 자리 알아본다고 올라온다는데 우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돼? 평소 시누이가 집에서 어떤 꼴로 지내는지 뻔히 아는데 저희 집에 들일 순 없는 노릇이었죠. 하물며 서로 앙금도 남아있던 터라 더욱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누군 고작 3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 3일이 지옥 같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알지? 그때 일로 아가씨나 나나 아직 앙금 남아있는 거. 거기에다 그때 아가씨 그 말 때문에 우리 크게 싸우기까지 했었어. 그런데 우리 집에 아가씨를 3일이나 지내게 하자고? 난 싫어. 절대 싫어. 그리고 아가씨 자기 손으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나보고 회사 일에 당신 뒷바라지 하는 것도 모자라 아가씨 뒷바라지까지 하라고? 아, 싫어. 여러모로 다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 서울에 친구도 없다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이 이번 한 번만 양보해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법이야. 난 싫으니까 정 안 되겠으면 호텔이라도 보내든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가씨는 우리 집보다 호텔이 더 좋다고 할 거다. 왜?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이런 거 좀 좋아해? 그런가?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 괜히 우리 집 와서 당신하고 또 싸우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그러면 나 지연이 호텔비 결제해 줄 테니까 결제 내역에 호텔 있어도 괜한 오해하지 마. 알겠어. 오해 같은 거 절대 안 할 테니까 집으로나 데리고 오지 마. 그렇게 시누이는 3일 동안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의 예상대로 시누이는 섭섭해하기는커녕 호텔에서 지내는 3일 동안 아주 만족하며 지냈다고 하더군요. 하긴 돈이 얼만데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뒤로도 종종 시누이가 면접 때문에 서울로 올 때면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달려가 결제를 해주곤 했어요. 생각보다 그 지출이 커 아까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집으로 데리고 와 서로 얼굴 붉히고 괜한 에너지 쏟는 것보단 나은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취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시누이가 너무 자주 올라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결제만 해주고 오던 남편도 시누이가 오는 날엔 함께 저녁을 먹는다며 늦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함께 면접 준비를 한다며 외박을 하는 날도 종종 생기더군요. 그날 역시 그런 날이었어요. 여보, 오늘 지연이 오는 거 알지?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지연이가 요즘 힘들어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도 지연이랑 있으면서 면접 연습 좀 하려고. 그러면 오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아마도? 될 수 있으면 늦게라도 오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기다리지 마. 알겠지? 고생해. 괜히 아가씨 호텔로 보냈나? 집에서 지냈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니야. 당신 말대로 집에서 지냈으면 내가 더 힘들었겠다 싶기도 해. 당신이랑 지연이 서로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나도 지연이랑 당신이랑 다투기라도 하면 무턱대고 당신 편을 들 수도 없고 호텔에서 지내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결정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퇴근하고 와서 푹 쉬어. 알겠어. 조금 미안하더군요.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며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저렇게까지 저를 신경 써주고 있었다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자 그래도 시누이가 취업 좀 해보겠다고 서울까지 와서 저 고생을 하는데 언니라는 사람이 마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좀 아니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전 퇴근 후 호텔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시누이가 올 때마다 결제해주던 호텔을 알고 있었던 터라 호텔로 찾아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바쁜가 하는 마음에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남편의 뒤통수가 보이더군요. 시누이가 아닌 낯선 여자와 끌어안다시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가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이성의 끈을 놔버렸고 그대로 두 연놈에게 말 그대로 돌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그 여자가 네 여동생이냐? 저는 소리를 질러버렸고 저를 발견한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뒷걸음질을 치며 말까지 더듬고 있더군요. 여보, 여길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라면, 그게 말이지. 현장에서 딱 걸렸으니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무슨 말이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남편은 어떤 말도 생각이 나지 않는지 그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이렇게 현장에서 딱 걸렸는데 말이야. 언제부터니?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 피우고 돌아다녔냐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려거든 들키지나 말지. 떡하니 아가씨가 드나들던 호텔에서 이러고 싶니? 내가 찾아올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거야.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은 가고 어떻게 취업을 했니?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 순간 상간녀는 제 눈치를 살핀다 싶더니 도망치려 자세를 잡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도망치게 뒀냐고요? 그럴 리가요. 뒤를 돌아 금방이라도 달려나가려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그대로 확 잡아버렸어요. 야, 감히 어딜 도망가려고? 이 상황 수습은 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보아하니 하루 이틀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 언제부터 만났니? 내 남편 언제부터 만났냐고. 이거 놓고 말해요. 머리카락 다 뽑힌다고요. 아, 진짜 쪽팔리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우악스럽게 굴지 말고 이거 놓고 대화로 하자고요. 교양 없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교양? 교양 같은 소리 하네. 너는 교양이 철철 흘러넘쳐서 가정 있는 남자랑 호텔 오니? 내가 아는 교양은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바뀌었나 보다. 그쪽 남편이랑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그래. 거래처 사람인데 급하게 받아야 할 자료가 있어서 잠시 들린 거라고요. 여기 있다고 하길래 잠시 온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얼른 놔달라고요. 아, 너희 회사에선 거래처 사람이랑 어깨동무도 하고 호텔 로비에서 뽀뽀도 하고 그러는가 봐. 왜? 이것도 아니라고 우겨보시지? 여기 CCTV 쫙 깔려 있거든? 너도 눈은 있지? 여기도 저기도 CCTV 달려있는 거. 이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아무것도 몰라? 저는 미친 소리를 짓거려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버렸고 벙쪄있던 남편놈이 이러다 상간녀 잡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저를 저지하고 나서더군요. 여보, 그만해. 이러다 사람 잡겠어. 내가 다 설명할 테니 우선 이 사람 보내고 집에 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남편은 필사적으로 제 소나기에서 상간녀를 떼놓았고 제가 그런 남편을 노려보는 사이 상간녀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에게 머리채를 뜯기느라 내팽겨쳐진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요. 전 그런 상간녀의 가방을 챙겨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 역시 그런 저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당신을 두고 내가 그런 짓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은 못 믿겠지만 정말 처음이었어. 사랑, 이런 감정이 아니라 한순간 충동, 그래, 충동 같은 거였다고. 나한텐 당신뿐인 거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한테 여자는 당신뿐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정말 마음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은 소리지 않나요? 왜 바람 피우는 것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어디 외도 학원이라도 다니는 것인지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다 들킨 인간들의
단골 대사들을 줄지어 읊어대기 시작하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폭력, 외도, 도박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던 저였기에 두말할 것 없이 이혼을 말하게 되었죠. 이제 와서 사랑? 마음은 준 적 없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이 당신 동생 핑계대면서 외박한 적이 몇 번인데. 다 됐고, 이혼해. 이혼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 한 번 있었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넌 바람 피운 게 이런 일이라고 가볍게 이야기할 일이니? 넌 그런 줄 몰라도 난 아니야. 난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폭력, 도박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당신한테도 이런 내 생각은 연애할 때부터 끊임없이 말했던 바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딴 짓까지 했을 땐 당연히 이혼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저는 단호했고 이런 저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제가 남편이 도착하기 전 미리 싸두었던 남편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렸으니까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다. 그래, 너무 흥분해서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해. 나중에 흥분 좀 가라앉고 나면 그때 이혼이든 뭐든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말한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군요. 잠깐이라도 저딴 인간한테 미안함을 느낀 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왜 단 한 번도 저런 남편을 의심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긴 여동생 핑계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취업을 앞세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으니 의심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시누이가 정말 올라온 적도 있었고, 그런 시누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었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원망과 스스로에 대한 한탄으로 치를 떨고 있는데, 집에서 나간 지 5분도 되지 않은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제 휴대전화가 아닌 상간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상간녀의 휴대전화로요. 하트만 5개인 이름이 뜨고 전 직감적으로 남편임을 알았고, 전 전화를 받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화가 난 상간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혼자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화 많이 났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나 같아도 화 많이 났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찾아올지 꿈에도 몰랐어. 나 집에서 쫓겨났다? 이혼하자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혼하자는데 어쩌면 그렇게 독한지. 하긴 그 여자가 독한 구석이 있어. 내가 말했었지? 그 여자 독하다고. 차라리 잘 됐어. 내가 빨리 정리할 테니까 자기가 늘 원하던 대로 우리 같이 살자. 나 이제 자기뿐이야. 내가 그 여자랑 정리만 깔끔하게 되고 나면 자기한테 잘할게. 우선 이혼 전까진 우리 거리를 좀 두면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이 여자 지금 눈이 완전 뒤집혀서 무슨 짓까지 할지 예상이 안 돼. 혹시나 회사 찾아와서 난리라도 부리면 우리 둘 다 무사히 회사 생활하는 건 힘들 거야. 내가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여자 마음 달래면 이혼은 하더라도 회사까진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여자는 아니거든. 하여튼 지금도 당장 자기한테 가고 싶은데 혹시나 사람 붙였을 수도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많이 놀라고 화났을 텐데 진정 좀 하고 쉬어. 그럼 끊을게. 사랑해 자기야. 난 자기밖에 없어. 끝까지 절절한 남편의 고백을 듣고 있자니 덜덜덜 떨리던 치가 촥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군요. 머리가 확 맑아졌다고나 할까요? 배신감에 마비되었던 이성이 제자리를 찾으며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전 상간녀의 가방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남편의 회사명이 찍힌 볼펜부터 물티슈까지 나오더군요. 남편의 말과 회사명이 찍힌 물건들을 보아하니 상간녀는 절대 거래처 사람이 아닌 같은 회사 동료일 거란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전 상간녀의 가방을 챙겨 남편의 회사로 갔고, 아니나 다를까 저의 확신처럼 남편 대신 상간녀가 남편의 부서에서 저를 반겨주더군요. 여길 어떻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해요. 당신 남편도 지금 여기 없다고요. 지금 아침 회의 들어가서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저를 본 상간녀는 저를 잡아 끌며 속삭이기 시작했고, 전 그런 상간녀의 팔을 뿌리치며 큰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어제 머리채 잡힌 거로는 부족했어?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왜? 오늘은 뺨이라도 한 대 때려줘? 외부인의 등장과 그 외부인의 입에서 나온 자극적인 말들, 사무실 안의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기엔 부족함이 없는 조합이었죠. 그 조합에 보답하듯 사람들의 시선이 상간녀와 저에게 꽂히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안간 힘을 쓰며 저를 설득하려 애를 쓰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긴 회사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가서 이야기해요. 누구 좋으라고 나가서 이야기해. 내 남편은 어디 갔니? 아, 네 애인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무슨 상황인가 눈을 반짝이며 구경하던 사람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저마다 놀라 탄성을 자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손가락질하며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보세요. 이것도 엄연히 명예훼손인 거 알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든 뺨을 때리든 나가서 하자고요. 경찰? 경찰은 내가 부르고 싶은 심정이야. 아, 다 됐고, 내 남편 얼굴 보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 호텔은 너랑 다녀도 호적은 아직 내 남편인데 얼굴 정도는 보고 가야 하지 않겠어? 이호민 씨, 혹시 이호민 씨 어디 갔나요? 제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남편이 저에게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요. 여보,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내가 내 발로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그냥 왔겠니? 네 애인 가방 주러 왔어. 어제 호텔에서 두고 간 가방. 아, 여기 안에 전용 휴대전화도 있었는데 몰랐지. 하긴 몰랐으니까 어제 전화로 그딴 말이나 짓거려댔겠지. 여보, 그럼 어제 나랑 통화한 게 당신이야? 다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욕을 그렇게나 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렇게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참고 산 내가 바보 등신이지. 하여튼 이 가방 안에 우리 이혼 서류도 들었으니까 도장 찍어서 법원에서 봐.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둘이 함께 알콩달콩 잘 살아봐. 그 행복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원이라니 물러서 줘야지. 여보, 그 말을 다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제는 나도 화가 나서 그랬어. 다 진심일 리가 없잖아. 그리고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그렇지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치면 회사 생활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와중에 니놈 회사 생활까지 걱정해줘야 해? 전현 회사 생활까지 걱정해줘야 하냐고. 내가 너같이 모자란 거 데리고 살아주니까 진짜 혹은 줄 알았니? 네가 잘못했다고 빌면 마음 약해져서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거라 생각했어?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이때껏 참고 산 건 니까지 것도 남편이었으니까, 니까지 걸 사랑했으니까 다 참고 산 거야. 이젠 나한테 사랑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이혼 준비나 해. 전 냅다 소리를 질러버렸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직원분들 중엔 저에게 감정이입을 과하게 하셨는지 우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 사람들 사이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주변 눈치와 제 눈치를 살피는 상간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 상간녀 소송 준비해? 아주 잘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너도 가만두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무사히 이혼 통보와 함께 회사에 소문내기를 마친 저는 변호사를 만나며 이혼 준비에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혼 결정만 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할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이혼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상간녀 역시 쉽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점 지쳐가는 사이 저의 전투력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 상대는 바로 신우이였어요. 언니,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오빠를 왜 나한테 물어요? 오빠를 언니한테 묻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요? 여전히 되바라진 신우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남편 놈이 아직 시댁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이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제 입으로 다 말을 해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건 본인 입으로 해야 한다 싶은 마음에 조금 참기로 했죠. 오빠 바쁠 거예요. 요즘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정신 없을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급한 일이면 회사로 전화해 보든가요. 급하긴 한데 회사까지 연락할 일은 아니고, 그냥 언니한테 말할게요. 저 드디어 취업이 됐는데 오빠 집이랑 가깝더라고요. 한 번에 가는 교통편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저 따로 지낼 곳 구할 때까지 오빠 집에서 지내도 되죠?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는 역시다 싶더군요.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리도 당당하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지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신우이는 개거품을 물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절대 안 되는 판국에 한 달이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혹여나 그런 기대 같은 거 하는 거면 버려요. 난 절대 내 집에 아가씨를 들일 생각 따윈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오빠한테 전화해서 그 잘난 아가씨 오빠랑 상의해요. 애먼 사람 괴롭힘을 생각하지 말고. 말 진짜 섭섭하게 하네. 언니, 오빠만 가족이에요? 언니도 엄연히 저랑 가족이잖아요. 이럴 땐 가족끼리 발벗고 서로 돕고 사는 게 도리라고요. 평소에 저를 언니 취급이라도 해줬으면 몰라 저만 봤다 하면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던 신우이가 저딴 말을 짓거려대니 그것 참 어이가 없어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또 도리 어쩌고 하는 꼴이 잠시 사그라들었던 저의 복수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고요. 이 골빈 신우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저의 고민을 덜어주려는 듯 신우이가 친히 해결책을 내놓더군요. 언니, 다 됐고, 언니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 그냥 호텔로 갈게요. 매번 지내던 호텔 알죠? 거기서 한 달 지내면서 집 알아보면 되겠네. 호텔이요? 한 달? 그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괜찮겠어요? 호텔비? 그건 언니가 줄 거잖아요. 집에도 못 오게 했으면 적어도 비용이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호텔도 처음엔 혼자 있으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언니 집보단 호텔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청소해줘, 밥 줘. 무엇보다 돈이 비싸서 그런가? 침대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대단하지 않나요? 저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리도 당당하게 지원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 지원해줄 사람은 지원할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신우이는 쉬지 않고 그 다음 계획을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아, 집도 사실은 받은 집이 있긴 한데 보증금이 비싸서 그렇지 월세는 꽤 괜찮더라고요. 그냥 거기로 계약할까 싶은데 언니가 보증금은 도와줄 거죠?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가족 좋은 게 뭐예요? 이럴 때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언니 시집 올 때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로 퉁칠게요. 그럼 언니만 믿고 계약해요.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 예의란 밥 말아먹은 전화 예절이 이럴 땐 참 고맙더라고요. 통화가 조금만 더 길어졌다간 이혼 소송 중이란 말을 털어놓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란 말을 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신우이가 제 무덤 스스로 파는 짓거리를 방치한 채 이혼을 성공리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며 쓴 돈들은 거의 회수하고도 남을 위자료와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된 것이죠. 그 정도 위자료까진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 출중한 변호사분 덕분이었죠. 두 사람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로 보였고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자 사이도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다 네 놈 때문이지. 유부남이면 유부남답게 행동했어야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야말로 나 유부남인 거 다 알면서 나한테 꼬리쳤잖아. 말술을 마시면서 맥주 한 잔 먹고 어지럽다고 하질 않나? 호텔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질 않나? 내가 미쳤지. 이런 상여인 줄도 모르고 넘어간 내가 한심한 놈이지. 그러게, 누가 넘어오래? 좋다고 넘어온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너만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회사 잘린 것도 모자라 상간녀 딱지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져?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고 챙기고 살아야지. 하여튼 소송만 끝나면 다신 보지 말자. 니년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어쩌다 니년 같은 걸 만나서 내 꼴이 이렇게 됐나 해서. 이렇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는 꼴을 종종 보이곤 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통쾌한데 더 통쾌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혼하고 난 후 전 남편이 이혼 소식을 시댁에 전했는지 화가 잔뜩 난 전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이혼했다는 거 사실이에요? 왜요? 왜 이혼했는데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말해야 하니? 내가 왜? 너 지금 너라고 했어요? 아, 이혼했다 이거예요? 됐다 됐어. 그깟 호칭이 뭐라고. 다 됐으니까 이혼했어도 내 호텔비랑 보증금은 해줄 거죠? 나 방 계약도 다 했단 말이에요. 아이 참, 왜 이혼하고 난리야?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하냐고. 간도 크다 했어요. 저는 이러다 할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덜컥 방부터 계약했다고 난리를 부려대더군요. 거기에다 한 달이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호텔에서만 쭉 지낸 듯 했고요. 내가 왜? 내가 언제 해준다고 했었나? 그리고 아주 만약에 내가 이혼 안 했더라도 네 호텔비는커녕 보증금 따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겠니? 꿈 좀 깨라. 이제 와서 그렇게나 하면 어떡해요. 지금 쓴 돈이 얼만데. 그러지 말고 호텔비는 오빠한테 달라고 할 테니까 보증금이라도 좀 해달라고요. 마지막 선물. 그래, 마지막으로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하고 오빠한테 받은 위자료로 딱 보증금만 해줘요. 해달라고요. 아, 해달라고. 이러면서 악을 쓰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좋은 말론 말이 통하지 않겠더라고요. 제 입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 험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수 없겠더군요. 이런 미친년이 있나? 야, 미쳐도 곱게 미쳐.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어디 빚쟁이처럼 돈 내놓으라고 이 난리야? 네가 쓰고 네가 쓴 돈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말끝마다 돌이 찾아대는데 그 좋아하는 돌이 너나 잘 지켜. 나이 먹고 자기 밥그릇 하나 씻을 줄도 모르고 자기 방 청소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년이 어디서 감히 돌이 타령이야? 다시 한번 전화해서 돈 내놔라 하기만 해봐. 내가 네 회사까지 찾아가서 입사하자마자 잘리게 해줄 거니까. 알겠으면 끊어. 제 말이 통했는지 그 뒤론 연락 같은 건 오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제 입까지 더럽힌 것이 못내 찝찝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싶었어요. 그렇게 그 질긴 인연도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며칠 뒤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와 득달같이 따지고 들더군요. 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나 엿먹이려고 그랬냐? 우리 지연이 엿먹이려고 그랬냐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지연이가 계약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호텔비야 내가 줬지만 계약금은 다 날리게 생겼다고. 이 지긋지긋한 인간은 끝까지 제 탓을 하며 물고 늘어지더군요. 하긴 이런 인간이니 외도나 저지르고
회사도 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런 남편놈에게 한껏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동생이라는 년이나 오빠라는 놈이나 쌍으로 미쳤구나. 정신 차려. 호텔에서 돈 쓴 것도 네 동생, 생각 없이 덜컥 계약부터 한 것도 네 동생이야. 계약금 날리는 게 아까우면 네가 대출을 받든 장기를 팔든 해서 보증금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네 집에 말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뭘 잘했다고 나한테 그런 설명을 해라 마라 명령질이야? 내가 이혼할 판국에 그런 설명까지 친절하게 하리? 제발 정신 차리고 나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알겠어? 전화를 끄는 저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의 전화를 다 차단하며 비로소 전 남편과 전 시댁과의 인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후 신혼집으로 지내던 집은 다시 세를 주고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만정이 떨어진 이혼이라고 한들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친정엄마는 함께 살자고 해주셨고, 저는 죄송하긴 했지만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역시 상심이 크시긴 하셨지만 그간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듣게 되시며 차라리 잘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간 제 명대로 살진 못했을 거라고요. 전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 이후 그간 꽉 막혔던 운이 트이는 듯 일도 잘 진행된다 싶더니 현재는 진급까지 앞두고 있어요. 일도 잘 풀리고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 삶에 활력도 생기고 마음도 훨씬 여유로운 것이 왜 진작 이혼하지 않고 버티고 살았나 후회까지 되는 거 있죠?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전 남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복수를 하고도 분이 덜 풀려 여기서 이 한 좀 풀어보고자 사연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악연이란 언제나 인연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요. 처음에 남편과 만났을 때는 정말로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연애할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제일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언제나 저와 함께할 것 같은 착각.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착하고 순수하며 제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건 사실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섣부른 결혼을 선택한 제가 결국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애견 미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귀엽고 깜찍하고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좋아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죠. 저희 친정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게 보증금은 빌려줄 정도로 여유는 있으셨고 그렇게 미용을 배운 후부터는 제 가게를 꾸려나가며 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에 나이가 든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의 미용을 제게 맡기면서 저와 손님 직원의 관계로 알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미용을 맡기던 남편이 예약 문자가 아닌 강아지의 죽음 소식을 알려온 날부터 저희는 더 이상 손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뭔가 꺼림칙하고 서먹하고 거리감 있는 느낌. 아무리 봐도 화목한 집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사실 도리어 그 서먹함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서먹할 정도면 결혼 후에도 시댁과 딱히 가깝게 지내거나
엄청 신경 써야 할 정도는 아니겠지. 난 그 정도 선만 유지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그때 했어요. 멍청하게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음에도 말이죠. 어쨌든 함께 인사를 갔는데도 부모님은 떨떠름한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시골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시골집 한 채뿐인 분들이셨어요. 밭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고요. 정말 후다닥 인사만 하고 올라와야 했을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희와 대화조차도 제대로 나누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1년 동안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더군요. 더 웃긴 건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결혼식에 온 남편 친척의 입으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유, 결혼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집 둘째 아들은 야무지니까 괜찮을 거야. 사람만 보고 결혼하면 나쁘지도 않지. 덕담이라고 전해줬다고 하기엔 너무도 꺼림칙한 말에 제가 모르는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첫째 아들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식이 한창이었으니 자세히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아주버님이든 누구든 어차피 시댁과 남편이 저렇게 소원한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아니란 생각만 했죠. 그런데 그 시숙은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였어요. 그것도 활용 불가능하고 처치곤란인 쓰레기. 나름대로 저에게는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가고 마지막으로 예식장 식대 계산하는 시간이 됐죠. 저는 부모님과 계산을 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부산스럽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돈 가방이 왜 없어져? 축의금 잘 챙긴 거 맞아? 사촌동생이 어깨에 꼭 메고 다녔는데 순식간에 열린 상태로 안에 내용물이 다 사라졌어요. CCTV 돌려보니까 형이... 아이고, 그것이 또 어디서 소식을 기어듣고 나왔구나. 그 역병 같은 놈이 또 나왔어. 이를 어쩌냐? 그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은 식대 낼 돈도 없어. 남편과 시부의 대화에 저는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슬쩍 다가가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자기야. 저기, 미안한데 우리 식대 좀 대신 내줄 수 없을까? 아버지가 본가에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신데 나중에 시댁 갔다 와서 돌려줄게. 친척 중에 한 명이 다 가져간 것 같아. 미안하다며 이마를 연신 매만지던 남편의 모습에서 민망함과 곤란함이 묻어나왔기에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시부가 식대를 돌려준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 남은 축의금을 남편의 식대로 썼어요. 친정아버지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단순히 축의금의 절반을 당장 빌려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딸이 시집 가는데 벌써부터 사돈댁에서 잡음이 터져나오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시 끝나고 몇 시간의 여유를 두긴 했지만 당일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네. 뭐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저는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짜증과 곤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도둑 들었대? 그게 아버지가 집에 모아두신 쌈짓돈을 다 털렸나 봐.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드려야 할 돈을 아무래도 좀 늦게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축의금을 도둑 맞은 것도 그렇고 본가까지 털린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죠. 혹시 그 당신 형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편 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남편이 그 문자를 읽더니 완전 빡친 얼굴로 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이 던진 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남편이 보게 된 문자를 저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야, 축의금 쏠쏠하더라. 역시 돈 장사는 결혼식이 최고지. 앞으로 몇 번 더 해줬으면 좋겠네. 참, 그리고 아버지한테 돈 잘 쓰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발신인에는 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형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다 가져간 거야? 이 형이라는 사람은 누군데? 설마 당신 진짜 형인 건 아니지? 아, 진짜 형이야.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 결혼식에서 이런 짓 해도 돼? 너무하잖아.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쓸어갔네. 당신, 근데 나한테 왜 형 있다는 이야기 숨겼어? 만나서 좋은 사람이면 이야기했겠지만 옛날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집에 돈만 생기면 어떻게 냄새 맡고 와서 다 끌어가는 사람이거든. 어릴 때 살던 집도 몇 번이나 털렸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적금도 다 깨서 가져가고 논이며 밭이며 팔아먹은 것도 엄청나거든. 집에 경조사 있으면 와서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결혼 때도 형님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힘썼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고 형 때문에 나랑 부모님 사이도 서먹해졌고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는 나한테 불똥 튈까봐 본가에도 자주 못 오게 하실 정도였거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형에 대한 인상은 제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숨기면 어떡해. 게다가 이 문자는 또 뭐야?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한테 결혼을 몇 번 더 하라고? 이게 제정신이야? 동생 축의금 몰래 가져가서 가족들 곤란하게 만든 것도 그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너무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그걸 숨기면 어떡해. 그만해. 나도 알고 있어. 더 이상 이 이야기 그만하자. 그만할 분위기가 아니잖아. 이 상태로 신혼여행에는 어떻게 가? 아버지한테도 좀 이따가 돈 붙여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저도 퍽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받은 돈은 패백 때 친척들에게 받은 돈과 친구들이 제 계좌로 따로 넣어준 축의금 말고는 없었거든요. 제가 일하며 모아놓았던 돈은 결혼식 자금과 우리가 살 신혼집의 전세금을 절반을 부담하는 바람에 정말로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근데 당신도 당신이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래. 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뺏긴 꼴이잖아. 그만하라고 했지. 그게 우리 부모님까지 나올 일이야? 형이 잘못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형도 내 가족이야. 내 앞에서 가족 욕하지 마. 그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 건지 몰라서 이래? 욕? 내가 지금 욕을 언제 했어? 그럼 넌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 구성원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한 게 진짜 결혼하는 게 맞는 거냐고. 며느리가 되는데 그 집에 형이 있는 걸 결혼식이 돼서야 알아? 그건 상식적인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감싸는 그 형이 우리 집에 피해를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우리 집에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 당신이 감싸야 할 사람이 축의금 다 가져간 형인 거야? 아님 돈 없을 때 도와준 우리 가족이랑 나야. 기분이 더러우면 어떡할까? 사과라도 해줘. 근데 그 사과 원하면 우리 집 돈부터 갚아.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사과 먼저 하고 집안에 있는 도둑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급한 불 꺼준 나한테 이제는 뭐? 기분이 더럽다고? 도와준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왜 화를 내?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소리 지르지 말고 말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너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잖아.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당당해? 내 기분 더러워진 건 생각 안 하고 너 기분 더러운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웃으면서 해준다고 좋아서 도움 주고 있다고 착각하나 본데 나도 내 기분 더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여태까지 너한테 티 안 내고 버틴 거라고. 그 와중에 너는 네 생각만 하고 네 가족 생각만 하지? 나도 내 가족 생각했으면 지금 당장 다 내팽개치고 나 혼자 여기 남았을 거야. 신혼여행은 무슨 신혼여행? 이 기분으로 여행을 뭐하러 가? 그것도 나 열받게 만든 인간이랑. 결국 열받아서 남편에게 한 소리 퍼부은 저는 온몸으로 기분 나쁜 티를 뿜어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왜 나한테 기분이 더럽다고 말해요? 이 상황에서 진짜 기분이 더러워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는 아버지께 가야 할 축의금의 절반까지 날아갔고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상태가 되었으며 아주버님이라는 작자에게 결혼을 몇 번이나 더 하라는 문자까지 보고 완전 열이 받은 상태인데 게다가 남편 수중에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더 문제였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양가 부모님 선물도 제 돈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단순히 돈이 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 행복한 신혼여행의 기분을 완전히 잡치게 돼서 짜증도 났는데 돈까지 내가 다 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더 열이 받은 거였죠. 노발대발하는 제 모습에 남편이 순간 흠칫하더군요. 결혼할 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화를 안 낸 이유는 단순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 저와 다른 면을 발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걸 고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도 저한테 상식적인 선에서 대했고요. 그런데 이번은 그 상식에서 완전 벗어난 일이었잖아요. 피해는 저와 저희 집이 다 당했는데 자기 가족만 감싸고 도는 남편 놈을 보니 제가 결혼을 잘못했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제서야 남편 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주춤거리며 제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래, 당신은 충분히 화낼 수 있지. 나도 형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서 그랬어. 당신한테 화내야 할 일이 아닌데. 화 다 내고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기분 나쁜 건 너는 할 말 다 해서 속이 시원해졌고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데. 나는 속으로 더 열받고 있는데 수천 마디 말을 당신 사과 하나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점이야. 여기서 화를 내면 또 나만 나쁜 여자 되는 거니까. 사과를 할 거면 사과할 일을 좀 만들지 마. 생각해보면 단순하잖아. 아니면 좋게 말하고 끝날 일들이었고. 당신 가족이 저렇다는 건 이미 저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형이랑도 절대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당신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게. 장인어른께 빌린 돈들도 최대한 내가 빨리 갚을게. 그러니까 화 풀어. 당연한 말을 내가 화를 내고서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지만 순간순간마다 그 일들이 떠오르니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저의 신혼여행은 그렇게 완전 엉망진창인 기분으로 끝내게 됐죠. 그 기간 내내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보다 더 길게 화를 내는 게 신경 쓰였는지 뭐가 그 사람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길게 화내봐야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제 기분은 더 나아질 리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주버님이랑 제대로 정리해. 절대로 그 사람이 당신이랑 우리 집에 피해주지 않도록 당신이 확실하게 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랑 우리 집에 문제 생기도록 만들면 그때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혼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일 없는 거 알고는 있어? 결국 저의 으름장에 남편은 그 뒤로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앙금은 다 가라앉지 않았죠. 그래도 더 이상 시댁이나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4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아버지에게 빌린 돈 1,500만 원도 남편 월급으로 2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4년째 결혼 기념일에 남편은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였어요. 저희가 애가 없다 보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아이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스테이크를 굽고 스파게티와 디저트를 손수 준비했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부엌에서 쏜살같이 뛰어나가 남편을 맞이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시부모님 두 분과 뒤에선 남편이 들고 온 커다란 캐리어였어요.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당연한 순서였죠. 아버님, 어머님, 여기는 갑자기 무슨 일로... 제 말에 시부모님은 민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어째서 이 시간에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여보, 미안한데 당분간만 부모님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왜? 무슨 일인데? 집에 물난리라도 났어? 한창 장마철이라 여기저기 물에 잠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시부모님 집도 물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흔들더군요. 아, 형이 아버지 집 계약서랑 인감도장 들고 가서 집을 팔아버렸어. 뭐? 갑자기 아주버님 이야기가 또 왜 튀어나와?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사실 의아하긴 했죠. 그 아주버님 성격이라면 시부모 집 따위 애저녁에 팔아먹을 것 같았거든요. 워낙 들은 게 많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돈 나올 구석만 있으면 뭐든 다 뺏어가는 사람이 여태껏 그 집을 가만히 놔뒀다는 게 좀 수상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팔았던 모양이더라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보러 왔다고 하면서 내려와서는 내내 그거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에 큰일이 일어났으니 남편도 여기까지 시부모님을 데려왔겠죠. 그게 싫다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저도 당장 제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부터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없이 시부모님부터 먼저 데리고 와서 대뜸 들이밀면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봐요. 여보, 내가 항상 말했잖아. 미리 말을 좀 하라고. 이런 일 생겨서 모시고 올 것 같으면 나한테도 미리 상의라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당신이 거절할까봐 여기까지 부랴부랴 모신 것도 있어. 그치만 이 장마철에 어디서 지내게 해? 부모님 모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미리, 최소한 아버님이 당신한테 이런 일로 연락을 했으면 그때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뭘 준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다짜고짜 모시고 오면 이 늦은 시간에 부랴부랴 두 분 모실 방 정리해, 청소해, 식사도 2인분 뿐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미안해. 방도 내가 다 정리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두 분 밥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게만 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제게 사정사정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두 분이 본인들이 원해서 또는 며느리 괴롭히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 눈 가득 제 눈치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분들을 내칠 만큼 제 마음이 모질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 분은 할 일을 찾지 못해 계속 불안해하셨고 계속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제가 모아뒀던 돈 2천만 원을 시골에 있는 집에 월세 보증금으로 넣어 시부모님 두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전세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증금을 넣으면서 이름은 제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그 아주버님이 언제 또 이 재산을 노릴지 모르니 제 이름으로 해야만 했죠.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급한 불은 껐지만 저는 속으로는 내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시숙의 존재 때문에요. 도대체 뭐 하는 작자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나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갈취당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각오를 다지고 아주버님의 뒤를 캐기로 했어요. 흥신소라는 게 보통은 불륜을 잡는 곳인데 저는 가족의 뒤를 캐려니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이대로라면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겠다 싶어서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남편은 전화나 주소 같은 건 모르냐고 묻길래 남편도 연락을 끊어서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흥신소 직원이 제게 아주버님 조사한 서류를 주더라고요. 진짜로 남편이 모르는 거 맞나요? 저희가 뒤를 캐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시숙이랑 연락 끊은 지 오래돼서 모른다고 하던데. 그 시숙이라는 분이 남편 뒷조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두 사람이 뭔가 거래를 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알기는 어렵고요. 사실 저희가 완전 다르다고 한 건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 있거든요. 먼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흥신소 직원의 말에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너무 놀라 뒷목을 잡을 뻔했어요. 게다가 너무 화가 나서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들고 있던 서류까지 구겨지고 찢어졌죠. 뒷조사에는 아주버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웬 여자와 만나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불륜이라니. 제가 너무 놀라 부들부들거리고 있자 그 직원분이 저한테 말해주더군요. 저희가 서로 만나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남편분이 돈을 건네더군요. 두 분의 대화 내용은 일단 녹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뢰 대상만 쫓으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남편분도 같이 쫓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아주버님을 조사하려다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제 기분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들려주는 대화 내용을 듣고는 더 열이 받아버렸죠.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 이제 돈 없다니까? 그 일은 저번에 준 2천만 원으로 끝난 거잖아. 형이 비밀 지키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인감이랑 집 계약서 어디 있는지 알려줬잖아. 야, 그럼 네 마누라가 알아도 좋아? 너 네 마누라한테 돈 많이 빌렸다며? 네가 밖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면 마누라가 참 좋아하겠다. 그치? 돈 주기 싫으면 말어. 내가 직접 네 마누라한테 가서 네가 어떤 여자랑 어디서 뭘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대화를 들으니 단번에 알겠더군요. 시숙은 남편이 바람 피운 장면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남편을 꼬드겨 인감도장을 찾아 집까지 팔 수 있게 됐고요. 이 모든 게 남편 놈의 불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일목요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걸 자기 형 책임으로 몰아가다니. 애초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형이 그걸 빌미로 시부집을 팔 일도 없었을 테고 제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일도 없었을 테죠. 저는 너무 열받아서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마주치면 바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남편에게 먼저 자라고 문자한 뒤에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와 본인 인증을 했는데 토지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저와 사는 집 하나만 공동 명의로 뜰 줄 알았는데 논밭도 있었고 아파트도 한 채 더 있더군요. 그 땅들이 시골에 있던 시부모님 살던 지역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시숙 몰래 넘겨주신 재산 같았어요. 그걸 보는데도 완전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 있는데도 저한테 모든 걸 다 떠맡기고 돈을 내도록 만들었잖아요. 불륜만 해도
여기를 다 엎어버려도 모자랄 정도인데 재산까지 숨기고 제 돈과 친정 돈을 펑펑 쓰도록 만들었다니 저는 정말로 이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혼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참았어요. 왜냐고요? 분류는 증거 싸움이고 어찌됐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얻은 거면 저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용 글들에서 얻은 정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불행해지는 건 싫어요. 나쁜 연놈들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게다가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모조리 불법 증거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제 손으로 띄어야 했죠. 다행히 여름 휴가철이라 여름 휴가 명목으로 가게 문을 일주일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 남편 뒤를 캤답니다.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올라오더군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나오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애정 표현하는 사진까지 모조리 제가 직접 쫓아다니며 살심을 숨기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는 동안 남편 지문으로 폰 열어서 그 여자랑 나눈 증거 대화들 모두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저 혼자가 아닌 시부모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상간녀와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시부모님을 불렀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로 이쪽으로 오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호에 들어갔는지 확인한 저는 그 방문 앞에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바짝 대고 있어서 그런지 녹음이 그래도 됐더군요. 두 분 부모님이 왜 이런 곳으로 불렀냐며 눈살을 찌푸리는데 저는 잠시만 계셔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여기서 곧 나올 거라고요. 부모님은 전혀 의심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남편 같지도 않은 놈 불륜 증거 잡고 있지. 내가 이 방 앞에서 장장 2시간을 기다렸다,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날 놔두고 바람을 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남편에게 소리 지르자 남편 뒤를 따르던 여자가 놀라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더군요. 저는 그 방 안에 소리쳤어요. 나올 때까지 나도 안 가. 지금 당장 모면하려고 해도 어차피 나올 구멍은 여기뿐이거든.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때 남편이 제 손을 확 잡더군요. 그만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더러우니까 손 떼. 너한테 할 말이 없을 리가 있겠냐? 더러운 놈.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말아야. 하긴 상간녀보다 네가 더 더러운 놈이지. 우리 부모님은 왜 모셔왔어? 너 부모님들한테 할 이야기 없어? 난 네가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는데 집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저는 시치미 떼는 남편과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에게 흥신소에서 받아온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그걸 듣는 동안 남편놈 얼굴은 새파래지고 시부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아, 네가 그걸 네 형한테 알려준겨?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해? 이놈아, 너 그러면 내가 준 논밭이랑 아파트는 어쨌냐? 너 설마 그것까지 팔아먹었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있어요. 제 명의는 아니지만. 네 명의가 아니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망설이자 시모가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설마 며느리 앞으로 했니? 맹세코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공동명의고 두 분 보증금도 겨우 모은 제 전 재산이거든요. 그럼 설마 너 저 여자 앞으로 다 돌려놨어? 그 말에 남편놈이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돌리자 시부모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 미쳤어? 부부 사이도 아닌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지금 전 재산을 맡긴 거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열이 폭발했고요. 이 미친놈이 돈을 그만큼 가지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나한테 빨대를 꽂았어? 네가 사람 새끼야? 지금 당장 우리 아빠한테서 가져간 돈 내놔. 아버지, 나 이 여자랑 이혼하고 명의 변경한 여자랑 결혼하면 그 재산 다시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여자랑 이혼만 하면. 시부모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돌아오더군요. 그렇지만 제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저 정신 나간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누가 너랑 이혼 안 하겠대? 아랫돌이 아무한테나 휘두르고 다니는 너 같은 걸레하고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게 나야. 이혼을 이야기해도 내가 이야기해야지. 더러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야? 그래 해. 이혼. 근데 네가 가져간 돈은 다 내놓고 꺼져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 내가 내준 보증금, 위자료까지 싹 다 내놔. 돈 없어. 당신한테 주고 싶어도 이미 내 재산 다 넘어갔다고. 가져가고 싶으면 당신 맘대로 해. 난 없어. 실실 웃으며 돈 없다는 남편놈 보니 뒷목 잡고 넘어갈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놈에게 소리쳤죠. 그래? 그럼 법적으로 해. 당신한테 소송 걸 테니까 아주 잘해봐. 저는 남편을 째려보며 이곳에 오기 전 상담차 들렀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네,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자기 재산을 상간녀 앞으로 다 돌렸다네요. 지금 있는 재산은 저랑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데 그거 처분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뭐 한 거야, 당신? 신혼집 공동 명의, 명의자 바꿀까봐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했어. 이거라도 있어야 너한테 뜯긴 내 돈이랑 위자료라도 건지겠지. 짐 다 싸서 내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 그리고 난 절대로 너희 둘 용서 안 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던 저는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을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상간녀야, 너 직업 좋더라? 내가 곧 그 직업 잘리도록 만들어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 소리는 쳤는데 진짜 딱 죽고 싶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열받아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고 세상 불행은 왜 저에게만 오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상간녀 직업은 공무원이었거든요. 뒷조사 해주시던 분들이 여기 오기 직전에 알려줘서 상간녀에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고요. 공무원은 품위 유지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불륜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완전히 발 디디고 설 곳 없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본인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에 성공했어요. 공동명의였던 집도 온전히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남편에게서 받을 재산이 그것뿐이라 위자료와 시부 보증금으로 받아야 할 돈들을 그걸로 가져온 거였어요. 그리고 시골에 얻어준 시댁 보증금은 빼버리려 했더니 계약 기간이 안 돼서 세입자를 새로 구해줘야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은 제 명의가 됐어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받은 돈은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남편놈 행동에 열이 뻗치셔서는 욕을 어찌나 하시는지 그거 달래느라 힘들었어요. 너 이대로 있을 거야? 그 망할 놈 좋은 일만 시키고 말이지. 결혼식 식대 내달라고 왔을 때부터 나는 꺼림칙했어.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감히 내 딸한테 이딴 짓을 저질러? 아빠, 걱정 마세요. 저도 절대로 이렇게는 못 끝내죠. 근데 쓰레기를 내 손으로 버리면 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럴 때는 쓰레기로 쓰레기 처리하도록 만드는 법이 제일 좋아요. 제가 좋은 쓰레기를 하나 알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 남편의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당신 동생 와이프예요.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한 거면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나 돈 없거든. 그리고 동생이랑 남남이면 나랑도 남남인데 뭔 일로 전화를 했어요? 별일 아닌 거면 끊습니다. 급하시네요.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당신 남동생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걔는 벌써 내가 다 털어서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개털이던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문자로 땅 아파트 한 채 주소 어딘지 보내드릴게요. 그거 당신 동생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거든요. 당신 부모님이 당신한테서 지키려고 동생 명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한테 들킬까봐 시댁에도 자주 못 오게 하고. 알고 계셨어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 요거 간땡이가 부었네. 아, 근데 그거 명의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당신 동생이 만나던 여자 이름으로요. 뭐? 그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기 힘든데? 괜찮아요. 두 사람 곧 재혼할 것 같은데 형님이 제주껏 재능 발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굳이 손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아, 부부가 되면 가져오기 쉽지. 가서 한 판 휩쓸어주면 냅다 던져주거든.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요? 뭐긴요. 저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들도 괴로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녀석도 무서운 사람 건드렸네. 대신 부탁 하나 있어요. 재산 다 뺏고 나면 전화해서 그 사람들 어땠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쓰레기 형님이 쓰레기 동생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웃겼어요. 전 남편 놈은 자기들의 보금자리까지 찾아온 형에게 놀라 한바탕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 와중에 형이 재산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며 안 내놓으면 여기저기 불륜 소식 다 알려버리겠다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모두 알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했는데도 안 내놓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어쨌다는 줄 아세요? 상간녀 부모한테 가서 무슨 자식을 그따위로 키웠냐고 불륜이나 해서 남의 가정 깨고 남의 재산 다 가져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상간녀 부모 쓰러져서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뛰쳐온 상간녀가 결국에는 전 남편에게 받았던 재산 싹 다 돌려줬다고 했답니다. 하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년이 유부남이랑 붙어먹으며 불륜이나 저질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제 복수를 대신해주니 분노와 화로 가득했던 가슴속을 시원하게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쯤 지났을까요?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 남편과 만나기 싫어서 제 명의가 된 집도 팔려고 내놨고 애견 미용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놈 얼굴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뜬금없이 상간녀가 연락 오니 좀 의아했죠. 안 만나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나주기로 하고 나갔어요. 약속을 하고 만난 곳에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왜 날 불렀나 싶었지만 제가 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건 두 사람인데.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앞에 앉아서 물었죠. 왜 보자고 하셨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해요? 상간녀 표정이 그 전과는 다르게 아주 시달려서 눈밑이 시커멓게 기미가 꽉 꼈더군요. 마치 상간녀의 앞날처럼 말이죠. 저는 싱긋 웃으며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물었죠. 뭘요? 아주버님요. 아, 그분요? 그분이 왜요? 저희 주소랑 이 사람 재산 있는 거 알려준 게 당신이라면서요. 그 사람이 저희한테 다 말해줬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 찾아가라고 한 것도 당신이 한 짓이에요? 어이가 없네. 이젠 뭐든 다 내 탓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책임이라도 씌우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알려줄까? 너희 집 주소, 그리고 저기 찌그러져 있는 저 새끼가 가지고 있던 재산. 내가 다 알려줬어, 그 형님한테. 그런데 난 알려준 것뿐이야. 세부적인 일은 그분이 혼자서 다 하셨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미안한데 쓰레기 치우는데 내 손을 쓰는 건 너무 더럽잖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되는데. 그래서 사고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정보 하나 준 것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 녹음한 거 있는데 들어볼래? 진짜로 당신이 시킨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 안 했어도 언젠가는 당신들 찾아갔을걸? 거기 짜져있는 아저씨가 대답해봐요. 맞죠? 당신 형님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잖아. 결혼식 전까지 한 번도 그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형님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시댁 축의금 홀라당 훔쳐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돈 내도록 만들었죠. 돈 될 만한 땅도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나한테 돈 다 내도록 만들었잖아. 그게 이 인간 수법이라고. 그 형님이라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똑같은 쓰레기. 제 말에 상간녀가 분노를 삼키려는 건지 이를 꽉 깨물더군요. 이제 알겠어? 네가 가져간 게 저런 인간이야. 잘 됐지 뭐. 나만 아니면 되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속이고 결혼하자고 한 거라고. 아줌마, 다 됐으니까 이 남자 데리고 가요. 다시 가져가라고요. 저 새끼 때문에 나는 3년간 악착같이 공부해서 들어간 번듯한 직장에서도 해임됐고 결국에는 소문까지 다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어. 우리 부모님은 아예 내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 이놈은 자기도 회사 잘려서 놀고 있지를 않나. 위자료 대신 내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그 형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 가질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남자 간수를 못하니까 지나가는 나 같은 여자가 봉변을 당하는 거잖아. 아니, 눈 맞은 건 둘인데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이 썩을 인간한테 더 유감이 있긴 한데 너한테도 유감은 차고도 넘쳐. 어디서 유부남 노리고 만난 년이 감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리고 한 번 가져갔으면 반품 불가거든? 그럼 어떡하라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는데. 나는 직장도 돈도 명예도 이젠 부모님도 잃었다고.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네가 책임져. 이 정신 나간 놈아. 왜 그딴 형 하나 간수를 못해서 내 인생을 망쳐놔. 결국 상간녀의 화살은 전 남편에게 돌아갔고 그는 억울함 가득한 눈으로 상간녀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너도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딴 소리 하냐고. 언제는 내가 뭐라도 다 좋다며. 사랑이 밥 먹여줘? 직장 잃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인생 돌려놔 이 나쁜 놈아. 전 남편 멱살을 붙잡고 소리치는 상간녀에게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네 인생 망친 건 너야. 불륜 아니었으면 그 아주버님이라는 작자하고 다시 만나지도 않았을 테지. 그래도 나한테는 상간녀야. 네가 은인이다. 결국 상간녀는 열받아서 나가버렸고 전 남편 놈은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말도 없이 우물쭈물거리다가 뒤늦게 상간녀 뒤를 쫓아갔더군요. 그 뒤에 전화 오는 거 다 연락 무시했더니 그 다음에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안 읽고 지우려다가 2달 뒤에 생각나서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쓸모없는 것들만 써져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정말 하등 쓸모없는 후회로 가득한 말? 괜히 읽어서 제 기분만 잡쳤어요. 결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버림받은 전 남편은 빈털터리에 집도 없이 결국 시골 시댁으로 내려가 보증금 2천짜리 시댁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기들 재산 다 말아먹은 시부모가 그런 아들을 집에 곱게 들였겠어요? 등짝을 때리고 책임지라고 고함을 지르고서야 겨우 용서를 받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집을 어떻게든 아주버님 손에서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었네요. 이래서 쓰레기는 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나쁜 짓 하고 시골까지 쫓겨나갔으니 반성은 좀 했을까 모르겠네요. 인생 통틀어 최악의 쓰레기를 천벌받게 만든 제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